당신의 흔적이 머무는 곳, 그리고 새롭게 켜지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피디님 인사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그 영상 초반에 나오시는 혹시 목소리 당신의 흔적이 맞아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네. 영상 보다가 잠들 뻔했습니다. 지금 먹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요 너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네. 목소리가 좋은데 영상 꼬라지가 네. 여러분들 지금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편안한 또 모습을 비춰드렸는데 제 브이로그를 또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또 그때 저랑 피보 메세를 함께 했었던 제 친한 동생입니다. 아 근데 이게 친한 사이에서 또 뭔가 각 잡고 이렇게 촬영을 하려니까 그쵸. 조금 그렇죠. 조금 어색한 이게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느낌이. 또 여러분들 저희 둘의 영상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를 또 함께 기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혹시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지금 현재 아헨공과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이랑 전기공학을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 어플, 시스템 개발, 그다음에 게임, 보안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민이라고. 아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태까지 나오신 게스트 중에 자기 소개가 가장 뭐가 많이 따라 붙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혹시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 시청자분들이 아시면 될까요? 저는 대학생인데 개발자라고 대학생 개발자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보안 뭐 네네. 이런 거 이야기하셨는데 뭔가요 그게? 아 개발자가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한 말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개발자가 이제 그 개발자다라고 하면은 조금 영역이 큰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영역에서 개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역할군이 또 나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플 개발이랑 시스템 그 다음에 게임이랑 보안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벌써 이런 목소리와 그다음에 이런 어투에서 굉장히 또 약간 진득한 또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굉장히 재밌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어색하긴 한데요. 이게 저도 한번 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예. 네. 제가 이제 성민이를 처음 알게 됐었을 때 그리고 제가 성민이를 알고 있는 거는 또 여기 독일에 나오게 된 계기가 또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또 다른 형태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혹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독일에 와서 진로를 굉장히 많이 바꾼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이제 원래 독일에 처음 나올 때는 사실 축구 선수를 목표로 하고 축구를 하려고 나왔거든요. 네. 독일에. 그러다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인 공학대학교에서 네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아니 아흔 공대는 세계적으로 너무 또 유명한 대학교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이게 어쩌다가 축구를 또 하시다가 그 꿈을 접고 또 아예 다른 길로 가시게 된 건지 그 첫 스토리부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만나게 됐고 언제 왔죠? 독일에? 저는 2017년 초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만 16세 때 바로 왔으니까 혼자 온 거죠. 네 혼자 왔습니다. 요약을 좀 하자면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만나게 됐고 그 부상을 떨쳐냄과 동시에 코로나를 이제 또 겪게 되어서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공과대학교를 갑자기 또 진학을 하게 되어서 2022년도에 공과대학교 입학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축구 유학으로 독일을 그 어린 나이에 나온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아흔 공대라는 곳을 또 들어가시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요약을 많이 해버렸네요. 네. 그럼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축구 선수를 관두게 된 다음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었을 텐데 왜 아흔 공학 계열로 간 건지.
제가 이제 축구를 딱 그만두게 된 시점이 이제 코로나 딱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컴퓨터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제가 또 게임이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져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쪽으로 아 나는 이걸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 대학을 공학 계열로 가고 싶다면 아행공대를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야, 근데 이 운동을 이게 어쨌든 축구를 하시기 전에 제가 알기로 또 육상을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를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아흔 공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제가 왜 독일에 왔느냐고 예, 시작을 해야 편하게 되거든요.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독일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이제 진학이 어려울 정도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주어졌던 선택지가 세 개가 있었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그 한국에 있는 교육 시스템을 밟은 다음에 한국 대학을 진학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외국 계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같이 운동과 공부를 병행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과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독일이라는 갑자기 생뚱맞은 이제 선택지가 저한테 주어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저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쪽에서 이제 제 사촌들이랑 저랑 같이 묶어서 얘네를 독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자, 얘네를 유학을 시키자 라고 말이 나오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작은아버지네 이제 작은 가족들이 이제 유학을 포기하게 되면서 제가 독일에 나오려면 이제 혼자 나와야 되는 그런 선택지였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합심 기도를 하고 장장 일주일에 걸쳐서 계속 기도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독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나와서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 나온 게 운동과 공부를 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운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놓고 살다가 제가 운동하다가 다치다 보니까 그 시선이 운동 쪽에만 있다가 자꾸 옆으로 새더라고요. 네네. 이제 몸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네, 되니까. 그렇죠. 무슨 마음인지 알죠. 자꾸 옆으로 새는데 그 새는 게 저는 그때 그게 좀 유흥 쪽으로는 안 샜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책 같은 거를 읽는다거나 아니면 학교 진도를 따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약간 이 선을 좀 뒀었거든. 네, 뒀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아예 이제 그만두고 난 후로부터는 이 길이 아니면 정말 앞으로 먹고 살 수가 없겠다고 이제 위기 의식을 조금 느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독일식 수능을 조금 좋은 성적으로 잘 보게 됐죠. 그 10대 때 이제 나와가지고 또 운동이 좋아서 그 운동이라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부상을 당해서 또 그거를 이어나가지 못함으로써 충분히 다른 길로도 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선을 두면서까지 딱딱딱 지키면서 어쨌든 좀 바르게 살려고 한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한 3년 전에 독일 처음 왔을 때 이제 성민이랑 친하게 지나게 된 이유도 이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성숙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저도 되게 마음 오픈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지금까지 이제 제 삶한테 소위 말해서 이제 너무 얻어맞아서 저는 이제 진중하다기보다 조금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요? 이 삶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음. 조금 무덤덤해진 것 같습니다. 뭔가 야, 삶 안에서 다른 유흥이나 즐거운 걸 쫓기보다 그냥 그 전체적으로 무덤덤해진 게 아닌가. 이 삶의 흐름을 무덤덤하게 느끼는 게 진중한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오셨을 때 이 독일 팀 안에서 이런 외국 선수들과 함께 트레이닝을 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볼을 찾았던 거고. 아 저는 굉장히 좀 특별한 케이스였는데 네. 저는 독일에 넘어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엘리트 축구를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 여기 와서가 네. 처음인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도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비슷한 류의 운동을 육상 계열의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독일에 와서 조금 그때 생각해 보면은 조금 두려움 없이 좀 도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근데 개인 운동을 하던 육상과 팀 스포츠를 하는 축구와는 또 다른 어려움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건 괜찮았나요? 아 이게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만 잘하면 되는 종목에서 다 같이 잘해야 되는 종목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부족함에서 나온 거였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개선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외국인들이랑 몸을 좀 부딪혀 보니까 좀 어땠어요? 일단 이제 저는 그때 굉장히 왜소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물론 우락부락한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제가 그 제 체격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가 있었다 보니까 유튜브에 굉장히 몸싸움에 관련된 영상들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깨를 안쪽으로 넣어야 한다. 엉덩이를 안쪽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약간 이런 식의 이론을 가지고 실제 트레이닝 현장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어깨를 넣었는데 네. 그 친구는 배에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조금 음.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음.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신체가 왜소하면은 이렇게 힘으로 맞붙는 거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겠지만 신체가 왜소하다는 거는 그만큼 더 빠르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래도 스피드에 조금 자신이 있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좀 스피드를 살려서 플레이하는 그런 스타일로 조금 극복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10대 때 그 나이 때에 처음 독일을 나오기 전에 언어를 공부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여기 와서 그러면 현실에 진짜 부딪히면서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일단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아직도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DVD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네. 근데 그 DVD가 전부 해외 영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나 외국어에 대해서 조금 허물 없이 약간 벽 없이 네, 자라왔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는 꽤 자신이 있는 편이었고 그리고 언어를 공부하고 새로운 언어를 이제 듣고 익힐 때 좀 자신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로 들어오자마자 독일어 6개월짜리 코스를 6주 안에 통과를 하고 바로 일반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패착이 아니었나. 일반 고등학교에 가면은 그때부터 성적이 카운트가 된다는 뜻인데 제가 아무래도 독일어 코스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일반 고등학교 과정을 바로 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독일어 보충 수업을 따로 챙겨 들으면서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살짝 정리를 좀 해보면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독일에 왔다가 그 축구 선수라는 꿈을 이제 접고 언어에 대한 어려움도 극복해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아흔 공대에 들어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딱 그 대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받았을 때 조금 어떠셨나요? 사실 독일의 대학교는 한국의 대학교랑 조금 다르게 입학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수능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아비투어 과정을 수료하기만 하면은 거의 공학 계열 대부분은 점수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건은 이거를 언제 졸업해내느냐, 어떠한 성적으로 졸업해내느냐가 요건인데, 그래서 저는 합격했을 때 약간 막 기뻤다기보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미 좀 각오를 한 상태에서 임하셨던 거네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시고 그쵸.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졸업? 네, 저는 할 수 이야,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트레이트로 그냥 쭉 해오신 거죠? 네네. 대단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막 이렇게 가끔씩 소식을 들으면 항상 과제에 좀 이게 찌들려 있고 양들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사실 제가 대학 생활을 했던 거랑 약간 이제 상상이 저는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과제에 찌들린다는 말이 뭘까? 이 학교 수업, 학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이게 삶이 막 피폐해지는 그게 뭘까가 사실 지금도 상상이 잘 안 가요. 저는 물론 이제 한국 대학생분들도 굉장히 좋은 대학교 코스를 경험하고 계시고 물론 어려운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뭐가요?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종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공감이 안 되는 게 저희는 종강을 하고 방학 기간 내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방학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저도. 네네. 방학 기간 동안 거의 한 달 텀을 두고 시험을 많게는 5-6개, 적게는 2-3개 정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방학이라는 개념은 없고 시험이 끝나고 한 1주에서 2주 쉬면은 바로 또 개강하고. 방학이 길어봤자 별 의미가 없네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는 방학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시험을 쳐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제 처음에 저랑 놀기 싫어서 거짓말인 줄 알고 다른 아흥공대 다니는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걔도 방학인데 시험을 치러 학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잉? 이랬었는데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한국은 대학 들어가는 게 빡세고 나오는 게 쉽고 네, 독일은 들어가는 건 쉽고 나오는 게 빡세다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 같나요? 네, 들어가는 건 사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쉬워.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대학생, 왜냐면 유럽 대학생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 대학생으로서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조금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티켓을 대학생 티켓을 발급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현존하는 독일에서 이제 구매 가능한 티켓 중에 파워가 제일 셉니다. 그 다음에 뭐 보험금 절약할 수 있고 비자 관련해서 굉장히 유리하게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고 뭐 집세나 이런 것들, 기숙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조금 많이 아낄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대학교를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 낮으면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도중에 포기한 사람도 많겠네요. 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컴퓨터공학과는 1학기가 지나면은 70%가 포기를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70%가 포기를 하고 한 학기가 지나면요? 네, 한 학기가 지나면 70%가 포기를 하고 나머지 30% 중에서 이제 2학기로 넘어갈지 아니면 1학기를 다시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야, 너무 잔인하다. 네. 실컷 들어오라 해놓고 갔더니 본인 길이 아니다 싶으면 이제 바로 포기를 하는 거죠. 이런 교육 시스템이 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독일은 왜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녀보시니까? 저는 독일 친구들
보면은 조금 내심 좀 부러웠던 게 그 친구들은 다른 걸 새로운 걸 시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입학이 자유롭고 포기한 다음에 재입학하는 게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자유롭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이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한테 잘 맞는 걸 찾을 때까지 그런 걸 계속 재시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본인의 진로에 있어서 본인과 가장 잘 맞는 걸 선택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되게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거를 어떻게 보면 찾아봐라 라는 형태로 이런 대학의 진입 장벽들이 조금 낮은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할 때나 아니면 뭐 사회 분위기상으로 봐서 한국에서 있어서는 그 1년을 쉬었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한 거냐?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럼 4학년 2학기신 거죠? 저는 네, 8학기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이번 학기만 하면. 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에서 70%가 걸러지고 네. 그러고 지금 4학년 이제 8학기까지 올 때까지도 또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갈 그쵸. 거니까. 근데 지금 계셔 보시면서 뭔가 좀 느낌이 어때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약간 제 주변에 일단 뭐 세계에서 막 알아주는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없어가지고 그 느낌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저희 학교가 그렇게 막 대단한 학교인지는 잘 체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시스템이 정말 너무 구식이고 이런 곳에서 인재가 나오긴 하나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스템을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해서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쟤는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를 잡고 태어났겠구나 싶은 친구들이 몇 명 몇 있구나. 명 있긴 합니다. 좀 독일의 대학 생활은 이렇게 개인주의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는 좀 어떤가요? 이런 학교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조금 있는데 아니죠. 세 번째 학기 때 프로젝트 하나를 맡아서 이제 거기서 팀 리드 조장을 맡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겨울 학기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트가 12월 중반에 시작해서 1월 중반까지 내는 거였는데 그 중간에 크리스마스와 새해라는 이제 연휴가 여기서도 연말 굉장히 연휴가 끼어 있지 크게 않습니까? 하는 거죠. 저는 2주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가 네. 2주 후에 나타나서 그렇게 뻔뻔하게 나 이제 뭐 해야 될까라는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프로젝트 이제 발표 이틀 전에 나 이제 뭐 해야 될까라고 이제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성과는? 일단 저는 통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개인주의 시스템이네요. 네. 나만 잘하면 된다. 약간 네.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캠퍼스에 대한 로망이 있듯이 저도 약간 그런 명문대들에 대한 약간 로망 같은 게 막 상상을 좀 해보면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만 같이 있으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 대화는 될까? 약간 천재랑 만나면은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 그림이 되게 상상이 좀 안 가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 본인이 실제로 학교를 다녀 보니까 뭐 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일인만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문화권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롤티어 얘기합니다. 아, 과제나 시험 주제로 얘기가 이어질 때 보면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과제나 시험에 주어진 정답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정답으로 가는 과정을 음. 어떻게 담느냐가 이제 한국 대학교에서는 문제인 거고, 근데 독일에서 과제나 시험을 보면은 답이 딱 하나로 정해진 것보다는 그 정답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방향이 더 효율적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방향이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걸 보면은 아, 이 친구들은 정말 진심이구나 라는 거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 제가 어떤 이런 짧은 쇼츠를 보다가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이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외국 대학생,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도 그렇고 뭐 서양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토론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너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서로 그런 걸 들을 준비도 돼 있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뭔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뭔가 합의점을 찾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미를 교수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열어놓는데요. 실제로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토론이라 치면,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약간 얘 나랑 의견 다르네. 내 편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조금 가장 큰 차이지 않을까. 저는 그게 되게 좀 공감이 되면서도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게 됐을 때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저는 좀 이렇게 세상이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이제 토론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과제 같은 거에서 이제 친구들의 일상 대화만 봐도 이 친구들이 본인 의견이 반박당하고 본인 의견이 거절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저는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본인 의견을 정확한 요점을 짚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방법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독일어를 이렇게 쓸 때 생각해 보면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틀렸고 그거 아니야. 약간 이런 화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런 말들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일상 표현에서 그런 맞죠? 거를 많이 안 쓰는 것 같긴 하네요. 최대한 뭔가 다르게 좀 풀어내는 그쵸, 것 그쵸. 같아요. 약간 돌려서 말하는